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보다 정치 현안을 깊고 넓게 다루는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이고요. 재미와 품격을 더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그리고 모시기 어려운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천공 이야기 나오면 이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천공에 대해서도 이 백재관 씨에 대해서도 여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쓰신 책, 그 천공 의혹을 사실상 처음 제기하셨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회는 천공도 천공이지만 정말 이 군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군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과 또 한미 동맹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상당히 많으시겠다. 그런데 상황이 또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이 사실 권력과 안보라고 해서 일기 형식의 책이시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이게 공적인 업무시잖아요. 이걸 역사의 기록으로 한 단편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간까지 하시게 되신 거죠? 그것보다는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안에서. 근데 그 사건 사고 때마다 이제 국방 그다음에 군인들이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군 전체가 매도당하고 폄훼당하고 그다음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군을 위한 국방을 위한 책을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책에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10분의 희생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산화한 분들의 좀 아픔, 저도 헌신.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저도 잘 모르고 뉴스에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했던 부분이 정말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대변인 하는 동안 10분이 순직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좀 다뤄야겠다. 그래서 이만큼 군이 고생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과 군복을 위한 책이다. 근데 오히려 국방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변인 재직을 하시면서 이 처리하셨던 공무들 주되게 있고 이른바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끝에 심지어 그게 하나의 또 카테고리도 아니고 이제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개인적인 소회와 함께 대변인실을 떠나시면서의 소회를 남기는 와중에 있는 비교적 분량은 적은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겪으신 고초가 상당하시죠? 왜냐하면 아마 대통령실은 천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싫어한다라는 걸 느낀 게 언제였냐면 이 책이 2월 3일, 올해 2월 3일 18시경에 그러니까 6시경에 나온 책입니다. 시중에 나왔는데요. 2월 3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니 출판사 대표에게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천공을 가지고 아예 책을 전체를 출판금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명분으로 세운 게 이제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이제 더 씌운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된 겁니다. 그러면 책이 풀리기도 전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는 언론을 통해 뭐 소개가 된 아니 상황이었습니까? 뭐 그것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아닌 출판사 상황에서요? 대표가 네. 그 통화 기록을 저한테 캡처 떠서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내용을 아냐? 우린 내용 공개도 안 하고 목차만 공개된 건데 네. 내용을 아냐? 근데 내용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왜 무슨 출판 금지, 판매 금지 예, 가처분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위에서 시켰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법무관이. 하긴 뭐 자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네, 사안은 아닐 그래서 테니까요. 위에서 시켰냐 해서 예라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해서 제가 왜 그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추후에 또 출판사 대표가 이거를 밝혔거든요. 이것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좀 밝혔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의도된 음, 대통령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는데 이 건도 당연히 굉장히 하나의 꼭지로 아이템으로 많이 다뤘어요. 그러면 일단 보수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이랄까요? 그거는 이제 메시지 자체보다는 천공이 왔다 안 왔다는 진실 게임 양상이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양식으로 사실 정치 편향이 있다.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출마도 하려고 하셨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온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공격도 엄청 당하셨죠? 예, 그럼요. 뭐 댓글을 못 볼 정도로 비판도 많이 받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제가 뭐 경찰에서도 다 진술을 했죠. 메타 정보까지 이게 일기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3일 날 마지막 수정 일자가 있지 않냐. 그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기록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기는 한글 형식으로 타자 형식으로 쓰신 거니까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장께서 이제 저도 이제 공직자고 총장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공직자가 총장이 대변인인 저한테 협의를 해온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그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저로 추정하고 연락이 엄청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김종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김종대 의원도 전원 형식으로 인터뷰에 응하시다 보니 그 전원의 발생지가 어디냐? 저요. 부승찬 전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에서 전화 왔었죠. 뭐 MBC 스트레이트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전화를 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아니라고 했냐면요. 기억은 생생하죠. 그러시죠. 기억은 생생하지만 직접 들은 내용이 있으시니까. 기억은 생생하지만 근거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해준 사람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가공된 사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은 있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입장을 밝히면 그럼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격받을 걸 다 알고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했죠. 처음은 제가 아닌 다른 제보자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기를 어찌됐든 책으로 내야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 12월에 일기를 넘겨가면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한 500페이지 정도 이상 되니까 분류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천공 단례학이 있는 거예요. 일기에 쓰신 것도 좀 기억이 흐릿하셨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아예 머릿속에? 일기에 써 있었다면 그때 김종대 의원께서 고발당했을 때 저도 나섰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일기에 기록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하게 되고, 확신이라는 것보다 나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김종대 의원께서 저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소설가로 낙인 찍히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내가 밝혀야 되겠구나.
그 밝히는 거에 근거는 일기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또 저희가 일기라는 건 사실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소회도 쓰고 네, 네. 그리고 장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이 상당하시잖아요. 몇 네. 년치잖아요. 그럼 그걸 가공했다라고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네. 개인이 그냥 혼자 있을 때 쓴 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명력의 가치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봐라,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세를 편 거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실으면서 계속 유포가 됐었어요, 처음엔. 네. 그런데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KBS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인데요. 네. 이른바 백재권 씨의 등장인데, 그럼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잖아요. 서울경찰청에서 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저도 피의자 입회를 하고 뭐 그러는데 무슨 질문을 수사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구나, 어떻게 혐의점을 잡아나가는구나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받으시는 동안 이거 제3의 인물, 제3의 이를테면 뭐 관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미신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낌새랄까요?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1, 2차까지는 어떤 얘기가 주였냐면요. 네.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 천공은 없다. 네, 확인되지 않았다. 이거가 주였고, 그 다음에 이 왜 천공이라는 사람을 거닐어서 명예를 훼손시켰냐, 이런 방식의 질문들이 많았고요. 네. 세 번째 조사는 제주도,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출장 조사를 받으셨던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차례 더 출석하라고 이번 주 네. 계속 전화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받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다녀갔다라는 거는 목격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이 만일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가정적인 질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저는 육군 총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기에 기록했고 그거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과 천공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 답변으로 이제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부를 일 없다고 하더니 또 오래요. 그래서 변호사랑 얘기해서 뭐 출석 일자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사 때 이분도 이제 하신 말씀이 언론에도 다 소개가 되고 했는데, 만일 천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느끼기에는요, 뭔가 경찰 수사기관이 봤을 때 부적절한 인물이 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공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형이, 얼굴은 좀 다르게는 생겼는데 마스크를 썼으면 밑으로 수염이 나왔으니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보셨다는 육군 참모총장께서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그거를 들어서 옮겼는데 그걸 과연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부호가 쳐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또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무혐의로 불송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요. 천공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방송에서 크로스 체크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남영신 총장하고는 뭐 4월 1일 날 얘기한 게 일기에 기록된 거고요. 4월 8일 날 다시 통화를 통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문의를 했고 남영신 총장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 거고요. 밑에 실무자는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거죠. 이제 중간에 그 육군 관계자를 통해서 뭐 차량이라든지 같이 왔던 사람들의 뭐 실명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나오고 계시는 두 분, 뭐 이런 얘기도 실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명을 제가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본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건 함구하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저는 그거 같아요. 인수위 부팀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 수 있는데 천공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게 천공에 대한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히스테리적 이걸 들으면 반응이 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숨겨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을 하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게 이제 고발이잖아요. 네. 피해자가 직접 하면 고소하고. 네. 근데 피해자로 특정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그냥 뒤로 숨어 있고 대통령실이 나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땐 천공이 권력 서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겠어요? 아니, 천공 다녀갔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해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천공에 대한 조사는 미진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명 거론이 사실 된 거 아닙니까? 천공이란 사람이 다녀간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실제로 타고 온 차량 같은 거는 꾸며내서 진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네. 목격하신 분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다면 통상의 수사라면 천공이란 사람 CCTV를 다 뒤질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조사에 쭉 임하시면서 백재건이란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듣고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이 천공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책에도 썼는데 백제공과 천공은 용모 자체가 워낙 달라요. 다르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육군 총장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천공이라고 못 믿겠다. 왜 못 믿냐? 자, 수염이 나 있죠. 네. 길게 늘어서 있죠. 그다음 머리도 길죠. 도포를 입고 다니죠. 맞아요. 항상 하얀색 네. 도포.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 수 있냐?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뭐 육군의 보고 체계를 뭐 어떻게 보는 거냐? 그다음에 허위 보고가 올라왔을 거란 말이냐? 그것도 참모총장한테까지. 네. 네. 그 얘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뭐 천공.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그 당시에 그 남 육군 참모총장 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시는. 기억이 없다라고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뭐 백제건이가 됐건 누가 됐건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뭐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언젠간 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조사 자체도 서울 사무소 쪽은 아예 뭐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에서도 출몰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두 군데죠. 두 군데, 두 곳.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군 어떤 프로세스상 민간인이 그렇게 공간에 허가받지 않고 미리 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제가 모 방송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도 예비역 뭐 군 생활을 20년 했건 30년 했건 군복을 벗으면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네. 아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만 만나거든요. 뭐 면회실이나 특정 장소까지만 하는데 특히나 이제 백제건 그 풍수 학자가 거길 갔다. 풍수 지리가가 거길 갔다.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갔다라는 거는 이종섭 장관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 예. 그걸 국회 와서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가지 않은 거다. 그러면은 그 중요 시설 외교부 장관 공간 있죠. 국방부 장관 공간 있죠. 합참의장 공간 있죠. 해병대 사령관 공간 있죠.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는.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분들이 다 계신 그 공간, 통제 구역을 민간인이 갔다라는 건 군사 시설 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뭐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명확하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만일 그걸 했다면 뭐 은폐, 허위 진술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변인님과 관련해서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천공과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 정리하자면
천공이라는데 천공이 이곳에 왔다 갔다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걸로 아이 그렇죠. 예. 확신보다는 군 보고 체계를 신뢰하는 거죠. 한다면 예. 천공이 왔다 간 게 예.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이다. 그럼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또 대변인님과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권 이렇게 등장하면서 또 국면 전환이 좀 되고 그 이후에 최근 기사는 네. 그 출간하신 책과 관련해서 아까도 출간도 되기 전에 네. 전체 책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제대로 일독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천공이란 부분을 문제 삼아서 책의 출간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정작 결론은 천공 부분은 놔두고 네.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6쪽 분량을 네. 이게 국가 기밀을 뭐 노출했다라고 네. 해서 삭제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출판사 쪽에서 이제 그렇죠. 당사자는 출판사가 되시는 출판사가 거죠. 이제 채무자가 돼서 예. 다투는 건데요.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안은 2페이지 반 분량입니다. 이 책에서. 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군사기밀로 특정을 해서 법원에다 제시한 거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3페이지는 사실은 군사기밀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방첩사에서도 이거는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습니까? 군검찰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밀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월 말부터 제가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5개월 정도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는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렇지 않어요? 그렇죠. 네, 그건 본인들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인용을 했단 말이죠. 법원이. 네. 그다음에 2페이지 반도 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은 합니다마는 이 2페이지 반 중에 제 소외라든지 느낀 점, 그다음에 뭐 태권도 의전 행사를 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거든요. 네, 양이 상당히 네. 적고 그러면 특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 2페이지 반에서도 어느 부분이 군사 기밀에 해당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출판하라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 6페이지를 그 소외도 있고 상당히 많은 느낀 점도 있는데 군사 기밀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전부 이게 삭제를 하라는 거는 좀 과도한 판결이다. 과도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군사기밀 부분. 아무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한미가 합의했어요. 네. 회의에서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대책 내용이 너무 속된 말로 허접해요. 몇 줄 안 돼요. 근데 이걸 비밀 회의록에 등재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일반화된 사실조차. 그다음에 대북 정책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블링컨도 있죠. 얘기하고 안보 보좌관, 안보 라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북한의 도발이 저렇게 지속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스틴이 그 연장선선에서 SCM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군사 기밀이야. SCM 자체가 비공개였다는 논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황당한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잠재적 위협 국가다. 우리 동맹국가 파트너국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거요 미국의 국방전략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미국의 공식 공개되는 전략서에 된 건데 SCM에서 오스틴이 얘기했다고 비밀이다. 그러면 수백 수천 개의 언론 보도, SCM과 관련된 보도 내용들이 전부 비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국방부가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채권자, 채무자, 왜냐하면 가처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그렇게 지칭되니까요. 네. 채무자는 출판사가 되는 거고 채권자는 국방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럼 국방부는 사실 책 전체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1심 쟁점이 때, 예. 1심 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군사 기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쟁점이 이제 군사 기밀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하나의 독자로서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쭉 보면은 방점이 천공에 찍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천공이란 부분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삭제도 구했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 측에서. 아니 뭐 그건 국방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책 전체가 이제 국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걸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걸었던 거고 예.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 인사가 천공 의혹만 앞에 부재를 빼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뭐 철회하거나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 아닌 아니, 제안도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출판되기 거예요. 전에 출판되기 전에요. 예, 인터넷에 나왔을 때 예. 예,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뭔가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네. 딱 건드리셨던 부분이 이게 계속 번지고 법률적인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뭐 출판금지 가처분도 그렇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신 건도 대응을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계속해서 또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기밀이라는 이유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 4권 가지고 이제 네 개로 걸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 넣으라는 오다가 없이는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책을 꼼꼼히 읽은 한 독자로서 지금 적어주신 부분이 일단 그런 행사가 있다라는 건 기자들에게 풀이된 네, 내용이고 그렇죠. 알고 있고 이후에 후속 취재도 있고 기사도 나왔고 네. 비교적 상세하게 네. 거기서 더 뭔가가 더해졌다. 기밀, 내가 이 책을 통해 기밀에 접근하네라는 인상은 최소한 받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책을 전반적으로 일람해 보면 대단히 조심하셨구나. 왜냐하면 약간 민감한 부분은 상당히 이니셜 처리를 해서 누구야? 라고 해서 제가 또 막 다 맞춰보고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조심을 기울이셨는데 일단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래서 진짜. 이제 뭐 그 국방부 법무관실에 출간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통보, 그 다음에 부재에서 천공을 의혹을 빼달라라는 제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군사기밀 누설 혐의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천공을 건드린 대가다. 죄라면 죄. 죄라면 죄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사 전문가시고 대변인직을 오래 역임하셨으니까 여쭙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아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할 때 정파성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군 기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기계적인 찬성 입장을 갖고 계신가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인상을 문재인 받았고요. 정부 인사들한테도 네. 비판받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억울하다. 뭐 거기에 거론된 너는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거냐. 오히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죠. 모 비서관 전직 청와대 비서관. 모 비서관이 지금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일지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네 책을.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과 군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좀 군을 사랑해주고 국방을 좀 사랑해달라. 24시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는 아예 뭐 국방부를 그냥 뺐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단 4일 만에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뺐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저는 쓰려고 노력은 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넘어가 보면 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엄청 강조를 하고 그렇죠. 과거 정부에선 굉장히 그 부분을 잘못 정책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보를 정말 최우선에 두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부한테 선전포고 하듯이 그냥 일방하달하듯이 빨리 방 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하면 이게 국민적인 총의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 어떤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아니었는데요. 그거야말로
안보와는 거리가 먼 행동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결정 과정은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제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중대사를 단 4일 만에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당선되고. 네, 당선되고 예. 3월 10일 날 당선 확정이 되고 3월 14일 날 김용현이 국방부 쳐들어와서 3월 말일까지 방을 빼라. 14일 날 들어와서 예. 2주 만에 빼라라는 거네요, 사실. 네, 그리고 밖에 언론 플레이는 뭐 용산 뭐 광화문 정부 청사다 뭐다 뭐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막 이런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요. 국민들한테는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방부한테 통지가 이미 됐었다는 그 그럼요. 3월 말씀이신 14일이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을 따져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예직 아닙니까? 제가 쓰신 책에서도 이 말이 되게 저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는데 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전시에는 초기와 같이 버리는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다라고 하시는데 군의 사기, 왜냐하면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통보는 군의 사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반응들 뭐 느끼시고 들으셨어요?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수위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이 5년 공식 기간이 있다면 5년 기간보다 가장 힘이 좋을 때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인수위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한 거는 뭐냐면 뭐 책에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기에는 명확히 썼습니다만은 모 실장의 동기가 인수에 있으니 써 있습니다. 그래요? 3월 말까지 좀 연기 좀 해달라. 좀 뒤로 밀어달라. 뭐 소극적 저항? 이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군인들은 왜 국방부에서 한마디도 못하냐. 그래서 저희가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라는 난리가 났었던 그 말.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죠. 소극적 저항을. 나름대로는 소극적이셨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도 무서운 거예요. 아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라는 표현이 이제 파급이 너무 많이 되면서 장관실로부터 이제 그 문자가 왔죠. 저는 캡처해서 저는 애드립 대변인 온브리핑 시간에 애드립 하지 말라고. 애드립. 그래도 거의 준비하신 발언이었어요. 아니요.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신 거였어요. 네, 그 모 방송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쫓겨나는데 말 한마디 못하냐. 주변에서 군인들이 막 저항하는데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냐 막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쓰신 것 중에 이제 한미일 공조 당연히 중요하죠. 정말 우리나라에선 지정학적 위치상 가져가야 되는 노선인데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뭐랄까요? 대북 정책이랄까요? 외교 정책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아쉽다고 보시나요? 외교 정책은 보면 뭐 이게 성과, 그러니까 외교는 결국은 성과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성과가 아니라 어디 다녀오시면 가십거리만. 이를테면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더라 이런 흥미 위주의. 그다음에 뭐 여사가 무슨 호객행위에 당해서 무슨 명품샵을 5군데나 들렸다더라. 갔다든지 뭐 바이든 난리면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지금 거의 자화자찬하는 거에 비해 정말 그렇죠. 국민들의 불쾌 지수를 높여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한 거는 미국과 이제 일본에 올인한다. 그래서 완전 편승으로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게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한미일, 그다음에 일본과의 안보 관계, 그러니까 안보적 협력 관계가 좋으면 좋죠. 상호 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뭐냐면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거는 사실은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거란 경계를 말씀이시죠? 그거는 네. 지켜야 될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동해 쪽으로 이제 자위대 함을 구축함을 끌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북한을 상대로, 그러니까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동해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공격하는 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켜야 될 선인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섰다. 넘어서서 이제 올인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아무리 과연 저는 일본이 북한 핵,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일본 자체로서는요. 일본은 유엔 후방기지, 7개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는데 그 기지에 대해서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국적 분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이제 증원 전력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고요. 일본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안보적으로는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한테 좀 죄송한 점도 없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헌법 해석을 하거든요. 평화헌법 구조 1, 2항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일명 평화헌법, 메가다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구조 1, 2항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공격해오는 적에 대해서 방어만 할 수도 있는데 헌법 해석 구조 1, 2항을 해석을 통해서 위협에 닥쳤을 때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헌법 해석을 내놓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 그래서 헌법을. 그게 내각 가기 결정을 이뤄내잖아요. 아베 정부 때. 그때 이제 한국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항의를 합니다. 한민구 장관이 어떤 항의를 하냐면 그때 당시 방위상이었던 나카타니 겐이라는 방위상,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죠.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라. 그랬더니 나카테니 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딱 잘라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국제사회는 그렇게 안 본다.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안 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뭐 군사력이 강하다 뭐하다 해도요. 우리가 도움을 안 받아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군이 능력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한미 동맹이 또 탄탄하고 그다음에 유엔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에서 다국적군이 증원을 들어오는 절차도 다 마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한테 올인하는 건 옳지 않고요. 오히려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중국을 맞상대할 수 있는 역의 국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외, 그러니까 역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뭉치는데 한국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에도 썼지만 미국은 SCM 회의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이 일본이 바라보거나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체성에 따라서 국가 이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중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미일이 미일 동맹의 종속이 돼서 중국과 적대시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봉쇄 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한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역대 정부가 그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보수 정부도 그렇게 움직였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였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전승기념일에 푸틴 옆에서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막루에. 예. 그게 뭐겠냐? 본인은 가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생각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감정의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외교는. 외교와 안보는 냉철한 정치와 정치 속에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야, 푸틴 하는 거 보겠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재건 사업 도와주겠다, 무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를 망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27일 날 북한 전승기념 식 행사에 버젓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오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정말 위협으로 정말 가시화돼서 드러날 수도 있는 지정학적으로 거잖아요. 보더라도 우리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중국이 막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일본 쪽을 통해서 간다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립되는 오히려 우리가 봉쇄되는 지도만 놓고 봐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확연히.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그러면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실정이랄까 외교, 국방, 안보 많은 부분이 또 전문가시니까 더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래도 정치 일선에 좀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죠? 총선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과거에는 지금 완전 우리나라의 정치가 실종이 됐잖아요. 정치인이라는 저희가 이제 총선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주에서 하셨었죠. 정치인 딱 4개월 정치를 해왔고 전부 정책가로 활동을 했죠. 정책가로 외교안보 정책가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교수. 강의를 했었는데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제가 살고 싶고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게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너무 또 약간 이쪽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민주 정권에서 잡았으면 또 이제 제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데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야당의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의회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신 건데 여기에는 천공으로 법률적 문제 제기라고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하는 부분이 또 결정타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예, 그게 결정타였고 사실 여기저기서 특임 교수 자리도 있었지만 그 책 때문에 이제 아웃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비상식적인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정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못 받더라도 후회 없이 내려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매듭을 짓고 싶다.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매듭을 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치라는 걸 매듭을 져야겠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매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떨어져서 이제 정치인이 아닌 다른 길로서의 진로 전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면 기회, 결심이라면 결심이고요. 한번 윤석열 정부의 그 비논리성에 맞서는 그런 전문가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가시는 길을 저도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이제 고초라면 고초를 겪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순리대로 결론은 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생의 제2막 정치 행보를 하시는데 지금 일이 또 하나의 터가 되도록, 하나의 또 기반이 되도록 되시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시간,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